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그 게임마켓 가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고 촬영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만화나 그러니까 웹툰이나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만드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저의 리드,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졸작을 하거나 2학기 때 작업을 할 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데 과연 관객들은 그런 얘기가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관객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어,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게임 쪽이죠. 그러니까 게임 쪽에서는 사실은 그 IT를 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부든 간에 그 우리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도 게임을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는데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게임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보질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들어보는 게 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뒤편에는 이제 제가 그 포토샵 최근에 업그레이드 돼서 그 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작업을 진행할 거고, 지금 앞부분 두 개의 파트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상을 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지금 우리가 뭐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거, 뭐 여러분들도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시죠. 활용을 하시고 얼만큼 거기에 이제 빠져들고 진행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메타버스가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금전적인 부분이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다들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죠. 현실 세계와 가상의 공간에서 어떻게 이질감을 없앨 것인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플랫폼이 있죠.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어떻게 융합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큰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메모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플랫폼은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거죠. 그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를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도 메타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SK에서 하는 그 메타버스를 들어가서 거길 캐릭터를 키우고 돈을 투자해서 뭘 사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를 들어가면 새로운 유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새로운 걸 또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러기에는 소비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그러니까 큰 포맷의, 죄송합니다. 큰 기업의, 말씀하신 곡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지금 아티스트명과 노래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클로버가 켜져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각 플랫폼의 그 통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업체들끼리도 통합을 해야 되고, 또 하나 페이스북은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하고 또 글로벌 회사인데 그 업체들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에 있는 메타버스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옷을 구매를 한 것을 그 페이스북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같은 아이디와 같이 해서 플랫폼만 다르지만은 서로가 연동이 되는 그 문제가 지금 이슈화 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슈죠. 어떻게 하면 플랫폼끼리의 통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통합이 있어야지 되겠죠. 아니면은 글로벌한데,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처럼 그 OTT를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디즈니가 출시된 게 한 1년 좀 더 됐나요? 네. 그 넷플릭스는 좀 됐고요. 그죠?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 회원들이 일부 좀 빠져나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넷플릭스도 갖고 있고 불행하게도 디즈니도 또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그 나오는 영화의 기본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갈까 디즈니를 갈까 이런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여지껏 봤는데 또 디즈니를 넷플릭스 접고 디즈니 가기에는 좀 아쉽고,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계속 보면 실제로 계속 보면 어느 정도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OTT를 연합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아직은 뭐 어떻게 정확히는 유저 입장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핸드폰을 구매를 하면 LG든 SK든 이렇게 그 OTT 같은, 그러니까 VOD 서비스를 하죠. VOD 서비스 하는데 무료로 가입을 하고 그것을 보든 안 보든 뭐 몇 개월 뒤에 해제됩니다라고 이제 핸드폰에서 매번 가르쳐 주는데 일단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입이 됐을 때는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잊어버려요, 유저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이 메타버스라는 전체의 큰 의미는 결국은 그런 거죠. 뭐냐면 가상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전에 게임처럼 그 가상의 공간에 굉장히 많은 뭐를 만들어 놓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약간 좀 이질적인 부분이었다면 과거의 게임의 세계 같은 거죠. 광고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레벨벳 그런 거, 우와 뭐 이렇게 이런 광고도 치킨 광고였나요? 뭐 이렇게 뭐 있던데. 어쨌든 그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콘텐츠를 파는 거예요. 콘텐츠를 파는데 이 콘텐츠가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옷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자기 캐릭터의 옷을 입히고 그거를 폼을 보는 거죠. 보고서 이 괜찮다 그러면 주문이 들어가면 현실에서도 그렇게 배달이 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상업적으로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 낼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됐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가게마다 사람들이 이제 빼곡히 이렇게 들어서 있던데 전에는 사람이 참 없죠. 그런 상황과 지금은 좀 많이 좀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현실처럼 느끼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잠시 뒤에 제가 이제 NFT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같은 얘기이죠. 다 같은. 물론 방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여러분 즐기잖아요. 예. 즐기기 때문에 뭐 이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간혹 그 대학들마다 메타버스에서 뭐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합니다. 그럼 뭐 가상의 행사들은 언제든지 그냥 뭐 들어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적으로 이제 그 메타버스를 교육을 이용한다라고 이제 하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의 핵심은 뭐냐면 놀이문화거든요. 놀이고 즐기고 쉬고 그다음에 가상의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부한다 그러면 안 하죠. 예.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뭐 귀신처럼 한다. 아 이거 공부야 낚였다라고 해서
바로 빠져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쪽에서 그런 논의가 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도 교육은 교육이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사실은 이제 뭐 TV 보듯이 아니면 오락하듯이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공간을 즐기고 만들고 꾸미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약간 좀 탈피된 듯한 그러나 현실과 같이 또 접목될 수도 있고 전에의 어떤 시스템하고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거죠. 왜 그러냐면 예, 전에는 가상만의 공간이었다면 지금 가상만의 공간이 아닌 예, 현실에서도 같이 통용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게임 쪽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 쪽도 웹툰이 이제 부가적으로 캐릭터 사업으로 발전을 하죠. 애니메이션도 캐릭터 사업으로 발전을 하고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또 하나의 창출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상 하나를 볼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이것도 이제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되는 게 NFT. NFT라고 하는 거는 저작권을 타인한테 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판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화는 그 이제 출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서양화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뭐 성경이나 이런 데서 다량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찍는 거죠. 그때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처럼 책을 뭐 몇천 권 찍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화라는 것을 거기다 이제 사파를 그려가지고 인쇄를 했죠. 근데 지금은 그 판화라고 하는 현대 미술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그려진 것을 뭐 실크 스크린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기법을 통해서 100장을 찍든 1000장을 찍든 이렇게 한정적으로 찍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총 100개를 찍었으면 100개를 찍은 거에 이게 몇 번째 작품이다라고 하고 저 작가가 사인을 하죠. 그래서 판화도 이 번호에 따라서 가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번을 갖고 있는데 뭐 100번째 게 훨씬 좋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그것이 미세한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원본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회화 작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판화도 되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비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웹툰을 그리는데 그 캐릭터를 그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웹툰을 그렸는데 주인공을 그렸어요. 주인공에서 어떤 시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쇄된 거 말고 출력된 거 말고 원래의 파일, 원래 갖고 있는 것, 예, 그것에 대한 저작권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 제3자가 그걸 가지고 가공할 수도 있겠죠. 가공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하나 이것을 이제 NFT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고의 그림, 고갱의 그림, 뭐 미켈란젤로가 그려진 거, 뭐 조각했던 거 이런 거의 원본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 이것이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다라는 것의 포커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화전 같은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웹툰을 그렸을 때 그것이 지금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과거에는 동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캐릭터를 손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들어가거든요. 이랬을 때는 그게 원래의 작품이 있죠. 이 원래의 작품이 오리지널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치는 있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가격이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얘기가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잠깐 스톱했다가 영상 이제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부가적으로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틀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는 그 구조부터 다릅니다. 조직의 형태, 공동체의 구조, 그리고 데이터와 소유의 그 주체성 관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는구나. 진심을 갖고 있는 팬과 연결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비일상제 DAO의 속성을 갖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줘서 본인의 저작권 컨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 데이터가 내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 돈이 나오든 가치를 생산해내든 플랫폼 이코노미가 아니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맞게 나아가는 노력이, 바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큐 신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IP와 NFT가 만들어내는 수익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지큐는 크리에이터 플랫폼입니다. 1,700만 사용자가 가입해서 스티커, 이미지, 동영상, 폰트, 음원 등의 창작 컨텐츠를 거래합니다.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도 구매하고요, 투자하기 위해서도 사는 마켓입니다. 오지큐는 게임 파트너가 많습니다. 넥슨, 네오플, 배틀그라운드, 슈퍼셀, 그리고 블리자드, 텐센트 등 이렇게 커다란 기업은 물론 작지만 우수한 게임을 만드는 국내외 좋은 기업들이 오지큐 마켓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임 기업을 통해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를 많이 배웁니다. 재미에 몰입하는 게임 개발, 그리고 기획자분들과 대화는 저에게 배움의 연속인데요. 그 배움을 기반으로 오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리고 IP와 NFT가 만들어내는 수익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사용자를 가두려는 시각이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성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가두리 양식장이죠. 생태계의 주체가 어떤 그 참여자가 아닌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용자와 크리에이터인 반면에 그 모네타이제이션의 어떤 수익 주체는 플랫폼에 더 비중이 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보는 플랫폼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그 구조부터 다릅니다. 어떤 플랫폼을 지향하는 곳이 서포트 역할로 남죠. 통합시키고 연결시키고 그들에게 관계에 있는 네트워크 이펙트를 확장시키는 그 지원 역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크리에이터와 사용자는 직접 팬으로 서로 연결시키는 역 하이어라키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구조부터 다르죠. 마치 게임 회사 슈퍼셀의 조직 체계를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란 조직의 형태, 공동체의 구조, 그리고 데이터와 소유의 그 주체성 관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첫 번째 요소는 팬덤 네트워크입니다. 일종의 DAO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사용자를 팬으로 직접 연결하고 개별화된 조직이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는 DAO 구조가 되는 팬덤 네트워크. 플랫폼은 판매를 돕고요, 크리에이터의 새로운 창작을 위한 서포터가 되는 그림, 우리 조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 될 수 있도록 팬덤 네트워크란 그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어쩌면 평범했던 크리에이터와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10명 또는 100명의 팬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도 인지되지 못했던 크리에이터이겠지만 적어도 그들 팬에게는 셀럽이 될 수 있는 관계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일상제,
비일상제 이런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일상제란 커머디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일상제 뭐 대표적인 예는 감자라는 게 있겠습니다. 감자는 보통 우리가 킬로당 가격으로 사죠. 반면에 비일상제에 가까운 소고기와 같은 것은 부위별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는 일종의 비일상자가 됩니다. 저작권이나 우리 인간이 창작하는 어떤 것들, 즉 IP 또는 NFT 이런 것들은 비일상제가 되어야 가치가 생깁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감자가 되지 않고요. 사용자가 선호를 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가 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지금 설립한 지 30년이 넘은 기업, 게티 이미지 또는 셔터스톡, 어도비 이러한 기업들이 지배해온 이미지 저작권 또는 동영상 저작권 등의 스톡 산업은 일상제에 가깝습니다. 어떤 수요의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일상제 품목이라면 큰 녀석들, 잘하는 녀석들, 그 주체만 이깁니다. 어떤 돈이라는 그 경제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비일상제 품목으로 가면 돈이 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화된 녀석들을 좋아하는 누군가의 사용자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부가가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수요의 질적 요소가 핵심이 되게 되죠. 진심을 갖고 있는 팬과 연결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비일상제의 어떤 DAO의 속성을 갖습니다. 그 이후로 OGQ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크리에이터를 팬과 직접 연결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마켓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게티 이미지나 셔터스톡은 물론 업비트 NFT 마켓 또는 바이낸스 NFT 마켓 등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OGQ는 크리에이터 중심의 저작권 콘텐츠 마켓으로서 크리에이터를 전 세계에 모으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전 세계에서 모으고요.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창작하기 어렵다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줘서 본인의 저작권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 그 컨텐츠를 업로드해서 판매할 때 일일이 관련된 태그들을 입력하기 힘들기 때문에 OGQ GYN이라는 비전 AI 기술을 함께 개발해서 해당 컨텐츠에 담겨있는 사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다시 검색과 추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왼쪽 모양새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OGQ가 갖는 이 크리에이터 대상의 확장 모델은 그것이 다시 네이버, 삼성, 아프리카TV, SK텔레콤, 디스코드 이러한 수많은 저작권 콘텐츠가 쓰일만한 곳에 OGQ의 마켓을 갖다 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에이터가 일일이 해당 마켓에 직접 업로드를 하지 않더라도 팬들은 직접 그 크리에이터를 그곳에서 만날 수 있고 저작권 콘텐츠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겠죠. 즉 크리에이터는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 OGQ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OGQ 팀이 만들어온 네이버 OGQ 마켓, 그리고 이러한 아프리카 TV OGQ 마켓,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채팅 플러스 OGQ 마켓,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OGQ가 저작권 콘텐츠 생태계를 어떻게 넓혀 나가는지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JTBC 같은 파트너로 합류를 해줬고 또 네이버의 그라폴리오 팀도 OGQ가 인수를 함으로써 11만 명의 크리에이터 그리고 170만 개의 저작권 생태계가 OGQ와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두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두 번째 키워드는 지속 수익 생태계의 공동체입니다. 크리에이터와 팬의 이익은 굉장히 상호적입니다. 어쩌면 경제 합리성이 가장 잘 작동되는 관계라고 할까요?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잘 되는 것이 곧 팬들은 자신의 이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팬들은 평등하고 스타와 팬은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됩니다. 팬이 그동안 지불한 시간과 돈은 크리에이터의 부와 명예 그리고 인기로 치환이 되어야 합니다.
팬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선순환이 되는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일부 엔터테인먼트사의 수익 배분 횡포 등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았던 이런 것들은 그들 그 팬 공동체 이익에 반합니다.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면서 어뷰징이 가득하거나 허수가 가득한 100만 명의 팔로우 팬이 있는 것보다 크리에이터의 모든 창작물에 1년에 최소한 10만 원, 100만 원가량을 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팬덤 1000명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리에이터는 팬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특성을 기억하고 챙기기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집단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거지? 그분의 성함은 뭐지? 저분은 어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분들이지? 이렇게 그들을 더 챙겨주게 되고 그럼 더 공고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어쩌면 대형 유통사를 거쳐야만 이러한 창작 컨텐츠를 판매하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었던 종전과는 달리 클릭 한 번으로도 크리에이터가 팬들과 직접 소통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덕에 더 개별적이고 더 희귀한 팬들의 요구사항에 직접 응답할 가능성도 잇따라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인 지원으로서의 플랫폼은 필수적입니다. 오지큐에 활동하시는 1700만 가입자와 100만 명 크리에이터 분들은 약 3억 3천 개의 IP를 업로드하면서 유료 또는 무료로 판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라이선싱 수익의 70% 그리고 NFT 수익의 90%를 배분받게 됩니다. 이 베이시가 최근에 그 저작권을 상품화하는 것을 같이 풀었죠. 이런 IP를 활용한 굿즈 또는 이런 IP 상품을 NFT 홀더나 저작권자가 일일이 생산, 포장, 배송, CS, 환불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그 상품화할 수 있게까지 오지큐 마켓은 덥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네이버 오지큐 마켓의 음악 라이선싱 또는 크리에이터스의 어떤 NFT 마켓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네이버 오지큐 마켓의 IP 굿즈 상품들은 크리에이터의 이러한 생태계와 지속적인 수익 공동체가 어떻게 일어나게 만들까라는 것에 대한 저희 오지큐 팀의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지큐는 지속적인 수익 생태계를 어떤 주체 그리고 공동체로 만들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댕이 한번 보실까요? 아마 제가 듣기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오지큐 마켓에 참여했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벌써 누적해서 판매액이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하죠. 100원, 200원, 1000원의 상품을 팔고서 누적이 됐으니까 이 파댕이 크리에이터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창작에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견고한 팬 관계를 갖고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인지도를 갖고 계시는 우악굿이라는 팬덤도 매우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 오지큐 마켓의 하나의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데이터 오토노미, 즉 데이터 주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제공하고 생성되는 데이터의 주권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어쩌면 유행처럼 나오는 웹3라는 그 단어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여러 서비스 중개자를 통하는 방식을 벗어나고 어떤 새로운 미래의 그 연결 방식을 정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디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하면 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어떤 가로막혀버린 그 토론처럼 보여지는데요. 그 점에 비한다면 오히려 데이터 오토노미라는 단어가 훨씬 더 선명하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내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나오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를 생산해내든 그것도 나의 것 아니겠는가? 우린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이에 저희 오지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는 데이터를 더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정산 관리 외에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팬 관리 등도 크리에이터가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면서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 당연한 플랫폼의 이치이겠고요. 이들에게 대량으로 메시지를 보내든 아니면 1대1로 보내든 그들 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사를 가든 그것은 크리에이터가 직접 만들어낸 데이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오지큐 플랫폼에 종속된 이코노미를 지향하면서 즉 플랫폼의 이코노미가 아니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맞게 나아가는 노력이 바로 중요할 텐데, 바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OGQ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모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와 팬은 직접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서로 간에 연결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플랫폼은 지원 조직으로서 크리에이터가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도록 돕고요.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크리에이터의 소유 속에서 움직이는 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이 아우러질 때 우리는 그 플랫폼이 진정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OGQ 외에도 국내외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팬덤 그 자체를 프로덕트에 동작되도록 담으려는 시도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예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IP와 NFT가 만들어내는 수익 생태계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바라보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크리에이터와 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잘 보셨죠? 잠깐만요. 화면을 좀 이동하고요. 자, 지금 제가 요거를 그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그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뭐 OGQ 크리에이터, OGQ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OGQ 그 영문으로 그 OGQ 하지 마시고 뭐 OGQ 크리에이터를 치시면 한글로 OGQ 크리에이터를 치시면 그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사이에 네이버로 그 OGQ 크리에이터를 치니까 그 되게 많은 그 네이버 OGQ가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OGQ가 나오고 거기에 뭐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마케팅 제휴도 있고 뭐 브랜드 입점까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브랜드 입점까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대표이사 신초로, 지금 말씀하신 분이 신초로 대표님이신데, 어쨌든 뭐 콘텐츠, 스티커, 이미지, 음원, 컬러링 시티, 뭐 크리에이티브, 뭐 굿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학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2학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즈팡이라고 있어요. 위즈팡이요. 위즈팡이면은 거기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캐릭터라든가 여러분들의 작업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위즈팡은 지금 어떻게 보면 OGQ보다는 조금 소규모죠. 그러니까 OGQ가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배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이제 OGQ든 위즈팡이든, 위즈팡은 아직은 조금 준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OGQ를 보니까 위즈팡은 OGQ를 보고서 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캐릭터 그 캐릭터에서 대표님이 그 위즈팡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계속 지금 자문을 받고 계시는데 좀 진행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OGQ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뭐 심사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그리는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올려놓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거기 퀄리티가, 여러분들 꼭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 OGQ, 그러니까 OGQ라고 쓰시면은 네이버 OGQ가 뜨고요. 뜨고 이제 나중에 이제 OGQ 크리에이터라고요. 그러니까 OGQ 크리에이터라고 치시면 거기에 제가 여기 자판에 좀 써드릴게요. 거기 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올리시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죠.
과연 누가 내 거를 볼까? 아까도 이제 대표님 얘기하신 게 뭐냐면 결국은 소수의 팬덤이 있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런 걸 만들어주고 자기들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죠. 그 프로테이지가 일반적으로 상품화되는 것보다는 물론 회사가 많이 먹을 수도 있겠네요. 좀 그거는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신인 작가의 개념에서 아니면은 자기가 새로운 콘텐츠를 이렇게 대중에 보이는 거 우리가 지금 학생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가리키는 거하고 자기가 좀 이렇게 좋게 그러니까 좋아서 그리는 거하고 이런 것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겸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학년들한테 제 강의를 듣진 않겠지만 2학년들한테 이거를 좀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를 공유는 해드리겠는데 과연 진행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입점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있는 걸 한번 꼭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어디서 본 듯한 아니면은 누구를 카피한 건가 카피한 듯한 이런 것들은 얘기가 안 되니까 어차피 그거는 이제 자기 어떤 A라는 사람이 그만이 갖고 있는 뭐 퀄리티가 높든 낮든 그 기준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도는 떨어지는데 내가 되게 귀여워 이뻐 이럴 수도 있고요. 각자 취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지금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웹 3.0 얘기를 했죠. 예, 이제 웹 3.0. 예. 과연 웹 3.0이 뭔지에 대해서 또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은 사실은 상업적으로 되게 프로페셔널 하시는 분들이 보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그들은 그렇게 차이는 없죠. 단지 그들은 돈을 벌고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도 돈을 벌고 싶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는 같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는 이해가 되고 대중화돼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또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소를 네이버 그러니까 정확한 검색하면 어떤 게 검색하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쪽이죠. 네. 이쪽에다가 아닌가요? 헷갈리네. 이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얘기와 전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